예, 20강입니다. 결제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용장, 요 이전에 잠시 봐야 되겠네요. 요거 이제 조건부, 그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전장에 이어서 하는데, 요거 이제 앞전장 조금 뒤에 후반부를 보고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앞전장을 좀 본 게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가 있는데요. 이제 조건부는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은 수입국 공관장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3세계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을 통제합니다. 또 이제 국가에서 허위 수입, 즉 허위 외화도피를 위해서 수용장을 개설하고 결국 수출국에 와서 그 돈을 차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는 거는 2억으로 열었고 했는데 물건은 1억을만 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밸류를 업한 거죠. 업밸류 한 겁니다. 언더밸류가 아니고, 그죠? 업밸류 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수출업자한테 수입업자가, 물건을 1억 원이지만 보내라. 그렇지만 나한테 이제 판 거는 2억 원으로 해라. 그럼 내가 2억 보낼 테니까, 1억 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 나라에 가면 나한테 바로 다오. 뭐 이런 식이죠. 외환거래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화도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수입국에서는 수입되는 물건을 대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공관이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겠죠. 아니면은 조사기관, 서베이어를 갖다가 국가는 지정해가지고 그 서베이어로 하여금 엄격하게 내용에 대해서 검사하고 스탬프를 찍어주면은 국가가 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다가 부여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수입 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관장이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는데 공관장이 제3세계 같은 경우에 공관을 뭐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모든 나라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데 옆에 태국에 있는 나라한테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서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필리핀을 가든지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공항에서 와야 되는데 사실 현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는 또 국가의 어떤 서티피케트를 받아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공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있는 수입자가 수입자의 어떤 공관이 필리핀에 있다. 그럼 필리핀에 전화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날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검사가 됩니까? 검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관에서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가 그거 가져가서 검사를 맡든지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콜 해가지고 이제 기양해서 그래서 잠시 오면 검사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사가 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또 실어 보내고 서류는 이제 검사 서류는 받아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검사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요청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러한 어가나이제이션들 이런 기관들은 그냥만 설렁설렁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일에 대한 신용을 큰 하나의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주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 LC가 열렸고 이제 돈 뭐 선정만 하면 돈이 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의욕만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덜렁 LC를 수락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 그걸 이행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뭡니까 선적을 해부다 합시다. 그래서 또 좀 엉뚱한 경우가 선적 먼저 하고 다른 서류는 뒤에 떼가지고 은행에 갈 거라 했는데 선적하고 이제 은행에 뒤에 서류를 떼는 도중에 서류가 안 떼졌다. 그럼 배는 벌써 가버렸어요. 선적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죠. 서류가 떼졌는지 안 떼졌는지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물론 여기서 일단 물건 다 만들어 놨는데 물론 기성품이라면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죠. 뭐 다른 데 팔면 되는데 order to made 한 거, 주문 생산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데 팔기도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사전에 이런 컨디셔널한 이러한 요구 조건들, requirement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면 수출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스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과 일종의 이제 의욕과 좀 더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욕심이 앞선 거죠. 욕심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가 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론과 경험이 있는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습득하면은 우리가 이 어떤 겁니까? 이거 이런 비용들을 그죠? 우리가 학습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런 그죠? 비용들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하게 이야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적 전 견본에 대해 수입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증을 그렇죠. 매입 서류에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그럼 실컷 만들었는데 자, 이것도 기성품은 큰 문제 아니죠.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만드는데 기성품이 아니고 아까처럼 주문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견본 보내보세요. 견본 아니다 이래 버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건 뭐고 야단이 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면 이거는 또 우리 견본을 만드는 것도 이게 견본도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뭐 검형 뜨고 뭐 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개발이잖아요. 견본도. 그래서 기성품이라면 하나 견본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이럴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억셉트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OB 거래 조건인데도 수출업자에게 우리가 FOB 같은 경우는 그죠? FOB 같은 것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 요구하거나 그죠? 선화증권의 운임 선부를 요구한다. 그죠? 자, 운임 선부를 이제 FOB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수출업자에게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은 우리가 그거는 CIF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을 누가 합니까? 셰프가 합니다. 수출업자가 합니다. 그죠? 인슈런스도. 근데 FOB는 이거는 저걸 하잖아요. FOB는 저 사람이 우리가 배에만 실어주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는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그 구입업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신용장상에서 우리가 경비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아니면 더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크성 같은 거 있죠. 벌크성. 컨테이너에서는 운임이 정해져 있어요. 뭐 40피트 얼마,
20비트 얼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요즘 그건 또 더 출혈 경쟁이 돼서 좀 싸면 쌌지 비싸진 않죠. 근데 벌크선들이죠. 우리가 곡물을 싣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큰 화물이지만 컨테이너에 적재가 안 되는 거, 랩탑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플래티니티나 랩탑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운임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비전기 노선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콜하지 않는 이런 데 가는 것들,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운임 조건이라든지 이런 인코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컨테이너를 쓰는데 안에 있는, 자, 안에 물건은 한 2억대예요. 근데 컨테이너스는 운임해봐야 그게 뭐 한 몇백만 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가 FOB 거래 조건인데도 야, 이건 뭐 회사는 운임보험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악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상의 경험에 의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10%도 안 되고 한 1%, 2% 된다. 그럼 그건 자기 마진에서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보면 막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장사의 수완이라는 것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매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10만원짜리 파는데 1,000원, 2,000원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그 사람은 뭐 따지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뭐 안면을 봐가지고 아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주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봐가지고 또 그걸 그 자체를 또 터잡아갖고 또 계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그 뭐 10만원, 20만원짜리 팔면 1,000원, 2,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포장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부대 뭐 데코레이션 뭐 리본이라든지 선물할 것 같으면 요런 거는 뭐 그냥 뭐 그게 큰 그게 되나? 저 사람도 그 자기가 파는 10만원, 20만원에 뭐 마진이 그래도 못해도 뭐 10%, 20%는 있을 건데 뭐 거기에서 뭐 1,000원, 2,000원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가지고 그 민감하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이거 뭐 구입 갑니다. 근데 다음엔 노선교죠. 안 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똑같거든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자, 자기가 한 2억짜리를 구입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컨테이너 비용 한 200만원 정도 또 자기가 부담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한 2억짜리 상품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는 저 사람 파는 사람이 좀 부담해주면 한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그런 욕심으로서 FOB 조건인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야, 비용은 네가 해라 뭐 인슈런스하고 페어에 대해서는 프레이트 페어에 대해서는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쓰면 또 이걸 또 걸어가지고 이거 뭐 왜 처음부터 이건 운임은 그쪽으로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걸 저한테 부담합니까? 자, 파는 가격이 적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서로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자기가 뭐 그보다 더 큰 걸 팔면서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악유를 한다면은 그 물건은 팔 수 있을지 몰라도 손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향후의 손님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화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틀릴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서 강한 저항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뭐 누가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장사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가 있어야 되고 수완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2억 팔아서 1억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된 말로 내가 200만원 아니면 10%인 2천만원 깎아고 1억 8천을 팔고 10번을 더 거래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그쵸? 그죠? 내가 한 번 팔아서 마진 50%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10번 팔더라도 내가 마진 10%가 남더라도 10번 파는 것이 장기간으로 봐서는 내가 마진이 100% 남는 거니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문화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는 뒤에는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하다. 자,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환경에 관한 문제고요. 아니고 나는 오랫동안 어떤 그 중요한 것은 롱텀이다. 또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이제 롱텀으로 하든 숏텀으로 하든 다 자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쪽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자기 융통성과 어떤 자기의 어떤 양보심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에서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기업으로 보면은 경험상 오래가는 기업과 짧게 가는 기업의 어떤 차이다. 가게를 딱 가보면 기업을 할 때 여러분 가게를 가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한 중년이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지나가다가 새로 개업한 기업이나 이제 가게에 가서 뭐 하나를 더 팔아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개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의욕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 개업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가서 하나 더 팔아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는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손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가면은 이제 처음에 딱 분위기를 보고 이 기업이 이 가게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공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집의 어떤 종업원들의 자세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 종업원들의 자세는 그 종업원들이 그 업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우받다. 그것이 이제 금전적이든 인간적이든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것이 그대로 종업원들의 그 자세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들의 자세에서 그 기업주의 어떤 기업 정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기업주는 요거를 갖다가 이 비즈니스를 한 2, 3년을 잡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 비즈니스는 내가 2, 3년 내에 모든 손익분기점으로서 그걸 빼내고 난 다른 걸로 갈아찰 거다라는 사람은 그 2, 3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걸 딱 보여요. 모든 면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종업원은 부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종업원은 그냥 내가 나가는 어떤 스트래티지에서 부가적으로 그냥 옆에 사이드 메뉴에 불과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종업원들이 내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부담이 없어요. 큰 어떤 비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롱텀으로 보는 종업원들은 기업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업원들에 의해서 부가가 창출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든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업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교육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붙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맞이할 수 있는 손님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이 다 차지해야 되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알죠.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라, 보통 대부분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한번 얘기를 걸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걸죠.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는 뭐, 이게 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저거는 뭐 없네요. 이건 저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물건을 사면서 이제, 근데 그거 좀 맛이 조금, 뭐, 그거 하네요. 그거 맛이 좋습니다. 뭐, 이런데, 그런 걸 좀 갖다 놨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하면서, 응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업주가 이게 자기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얼마만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어떤 기업주는 또 말을 안 해.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산만 막 해요. 계산만. 그리고는 자기 할 말만 딱 한 사람이죠.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우리가 제일 처음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고객에 대한 이 고객은 그냥 와서 이 사람 뭐 두 분 올 사람 아니라고 사람들 판단한 거예요. 그냥 설정한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뭐 나는 뭐 이게 주인이 아니다. 내지는
나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할 만큼 그런 만큼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두고 있지 않다. 내 비즈니스는 뭐 그런 것까지 할 거 없고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그거 되면은 이거는 접는 비즈니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왜 이 말 하느냐? 뭐 여담이고 크게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무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는 또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었고 또 아니면 또 지나가면서 또 볼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외국 간에는 격지기 때문에 한 번 인상을 딱 줘버리면 그 인상이 굳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 인상이 굳어져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복귀가 힘들어요. 복귀가 힘들고 그 고객을 다시 불러오기는 정말 힘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더더욱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더더욱더 자기의 인상과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가면 이제 트레이더스로서의 비기너입니다. 비기너. 초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귀에 담고 있었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아주 잘 대처할 수가 있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조금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용장의 조건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신용장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 것인가, 그죠? 그러한 조건들을 분석해 봅니다.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죠. 그죠? ICC입니다. 자,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ittee. 그래서 ICC가 권고한 화한신용장 발행을 위한 표준서식을 기본. 화한신용장은 아까 뭡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동반하는, 그죠? 담보죠. 서류를 담보하는, Documentary Credit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신용장이죠. 그죠? 발행을 위한 표준서식을, 그걸 갖고 은행의 실정에 맞는 형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은행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발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ICC 600, 즉, 화한신용장 발행을 위한 표준서식이 UCP 600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용장 자체에 관한 내용을 표시했다. 자, 그 안에는 이제 뭐냐면 개설은행이 표시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설은행은 우리가 우편으로 개설할 경우에 그다음에 전신통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 개설은행명과 주소지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두는 통지은행,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전문의 내용이나 통지은행 신용장 양식 속에 별도로 명시합니다.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는 통지은행을 갖다가 개설하고요. 개설은행은 전문 내용이나 통지은행의 신용장 양식 속에 별도로 개설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전신통지는 통지은행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통지은행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됐죠. 자, we hereby open 또는 we hereby issue 또는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오픈한다, 이슈한다, 발행한다, authorize 한다. 즉 권한을 어떻게 준다. 뭐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you to value on 뭐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요 표현들이 이제 뭐냐면 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설은행의 표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often, 그 다음에 often, 그 다음에 issue, authorize you to value on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장 개설 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시용장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설 일자는요, 개설 은행이 오프닝 뱅크가 지급 확약이 시작되는 날, 이때부터 이제 지급 확약이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급 확약이라는 것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죠. 뭐냐면은 시용장에 명시된 조건대로 서류를 갖춰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온다면 결국은 뭐 어떻게 돈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종류죠. 신용장의 종류는 우리가 국내에 있는 신용장은 모두 레버커블이 아니라 일레버커블입니다. 일레버커블 다큐멘터리, 즉 취소 불능입니다. 레버커블은 취소 가능한 건데 일레버커블, 그래서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irrevocable confirmed라는 것은 돈 취소 불능을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irrevocable confirmed, 즉 취소 불능이 확인되었다, confirmed 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 가능 표시가 없으면은 무조건 취소 불능으로 본다는 거죠. 취소 불능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취소 불능이 되고요. 취소 가능이란 표시가 없으면 취소 불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소 시용장은 모두 다 취소 불능으로 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표시가 없어도 시용장에 수익자에 구매하는 서류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화한 신용장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크레디트라는 표시가 없어도 시용장 수익자가 구매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뭐냐면 화한 신용장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환원 만기 표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일람 출고, 바로 사이트인지 아니면 기한부, 뉴선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환기인 만기일이 뒤에 돼 있으면은, 즉, 환원 인수 뒤에 돼 있으면 그것은 기한부고요. 기한부고, 바로 돼 있으면은 바로 일람 출고입니다. 사이트로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기일을 보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신용장 조건인 이제 케이블, 즉 스위프트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신용장 유효기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용장에서 중요한 게 3개가 있다 했죠? 신용장 유효기일, 그 다음에 최종 승적일하고, 그 다음에, 내고일입니다. 최종 내고일이죠. 그죠? 내고일하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신용장 유효기일 및 장소가 있습니다. 자,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해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최종 기일과 장소를 명시해 놓은 거죠. 자, 지급하고 연지급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죠? 지급, 연지급은 결국은 은행이 단지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만 하죠. 어떤 돈을 받아서 개설은행의 돈을 받아서 지급해 줍니다. 즉, 매입은행이 자기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연지급도 마찬가지고요. 인수는 이제 인수는 일단은 지급을 보정하되 바로 지급하지 않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죠. 매입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종 기일하고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용장 요기일 및 장소다. 그죠? 자, 시용장 유기일은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 유한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 기간이 이제 유효기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expired date라고 나와 있습니다. expired date. 그죠? 유효기간이 넘어버리면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유효기간 안에 이 서류가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기간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경이 지났는데 저기서 내고를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기간 다 지나버렸는데 지금 확약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expired date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시험장 유효기간이 1개월간, 6개월간 등으로 기간이 표시될 경우, 자, 기간으로 표시되죠. 기산일이 없으면,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 없으면, 시용장 개설 일자를 기산으로, 즉, 개설한 날을 갖다가 시작으로 해서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the credit expired on, 이 크레디트는 expired 된다. 언제? 날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드래프트는 뭡니까? 뭘 드래프트를 합니까? 환음이죠. 즉, 내고하러 갈 때 내가 먼저 선지급을 받으면서 내가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겨주는 그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바로 환음이랍니다. 이 환음은, 즉, 드래프트가, 수출자가 은행에, 내고은행에 제시해야 될 환음은 must be presented. 제시돼야 된다. for negotiation. 매입을 위해서 not later than 해서 늦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환음 제시일, 즉 내고일을 갖다가 제시해 놓은 거죠. 그죠? 시용장 첫 번째는 시용장 유효기일이고 두 번째는 내고일. 왜 내고일을 정하느냐? 자, no later than이라는 것은 늦죠. 이거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미안합니다. not later than. 늦어서는 안 된다. 그죠?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죠? 적어도, 이 날짜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날짜 전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credit expired. 이것도 또, for negotiation in New York. 자, 뉴욕에 가서, 뉴욕이 특정한 데 가서, negotiation 해야 된다. 뉴욕에 어디 가서. 거기서 또 expired 된다. expired 되고, 또, 장소와 그 다음에 만기일이 같이 정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